2월 15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요즘 물가, 점심때 메뉴판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런치 더하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점심값 상승을 뜻하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이 신조어가 이제 생소한 게 아니에요. 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요, 서울 지역 비빔밥 평균 가격이 작년 1월에 9,192원이었는데 올해 1월에 딱 10,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올랐습니다. 네. 1년 사이에 그렇게 또 올랐는데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에서 비롯된 건데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마치 과자처럼. 네네. 원가는 오르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팍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관람비라도 아껴드리고자 저희가 영화 관람권 매일 2분께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네요. 네.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되신 2분 자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짠! 출근 준비하면서 보기 좋은 상암동 클래스, 날씨부터 이슈까지 유익해서 좋아요라고 소감도 남겨주신 해피 SW7님 고맙습니다. 이 닉네임만 들어도 해피해지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상큼상클이라고 해주신 myWYRO님까지 두 분께 영화 관람권 각각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샵JTBC 샵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면 됩니다.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상암동 클래스로 하루 시작하는 습관,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날씨 챙기는 좋은 습관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동쪽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던데 오후까지 더 내린다고요? 네, 날이 부쩍 추워진 가운데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은 대설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경남 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호남에도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2에서 8cm, 많은 곳에는 최대 10cm 이상까지도 쌓이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공기도 연일 차갑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로 어제만큼이나 꽤 쌀쌀하겠습니다. 하늘은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하겠고 대전과 세종, 충남, 전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영하 1도, 창원 2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낮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에도 약한 눈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날씨 소식 전에 들으셨죠? 동해안 지역은 이렇게 겨울왕국이 되었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선 운전을 자제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꼭 운전을 해야 한다면 최대 50%까지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각 경기 용인시에서 출발하신다면 사고 때문에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마성터널 내부 2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2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통행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외부 상황으로 살펴보면 이 총 2개의 터널 중 우측 터널에서 사고가 난 거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5km 구간은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같은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시구간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힘겹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강남 가는 또 다른 노선이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수서 나들목 통과하기 특히나 힘겹습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 한남대교 일대 지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가 6.4% 오르며 시장 예상치보단 높았습니다. 어젯밤 김포 도시철도 관제실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공정위가 가맹 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줬다며 카카오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빗성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수사 관련해 배우 박민영 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머니클래스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반 사전 청약이 진행 중인데요. 할만한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고요.
대마초 의혹, 배우 유아인 소식, 하이브의 SM 인수 관련 소식까지 연예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상승세가 주춤해진 건 맞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4% 올랐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조금 오른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7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며 각 가정과 기업에 좋은 소식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난달 발표된 물가 상승률 6.5%와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6.2% 정도 오를 거라고 본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높았습니다. 전달 대비로 보면 0.5% 올라 이 역시 지난달 발표된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물가를 끌어올린 건 월세 같은 주거 비용과 휘발유 값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될 CPI가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And I think the market is probably underestimating in either direction what it's going to be. And so what I'm hoping happens is some clear data comes out that says prices are remaining elevated, and then that's going to signal that the market, the Fed has more work to do. 이달 초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데 그치자 시장에선 3월까지 금리 인상을 끝내고 하반기엔 오히려 내릴지 모른다고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걸 대비해 연준이 앞으로 한 번 더, 어쩌면 2번 더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발생 열흘째,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4만 명에 이릅니다. 제대로 된 피난처도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고 열악한 위생 탓에 감염병이 번질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도시 곳곳의 공터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 텐트촌으로 변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시리아 난민들은 무너진 모스크 옆 놀이터에 천막촌을 만들었습니다. 미끄럼틀 위엔 모포와 스카프를 둘러서 그네 옆에는 기둥을 이용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추위를 줄일까 버려진 현수막도 동원됐습니다. 비닐로 문을 단 판잣집 앞엔 파지와 포대에 담긴 옷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작은 모닥불은 온기를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천막 앞에 최대한 웅크립니다. 간밤에 이곳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불과 모포로 싼 천막을 열고 들어가니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난민이 아니어도 사정은 maçangacı입니다. 이해나 씨는 일주일째 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Şimdi böyle çalışıyor. Isınınca kapatıyoruz, uyuyoruz. Üşüyünce geri kalkıp çalıştırıyoruz. Şu an evime gitmek istiyorum. 하지만 건물 안전진단이 끝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기약 없는 노숙 생활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가지엔테프에서 JTBC 백민경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김포 골드라인 종합관제실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부터 김포공항역 전 구간 양방향 열차 12대의 운행이 멈췄고 탑승객들이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측은 시스템을 긴급 복구한 뒤 11시 40분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 관제실 내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비이재명계의 이탈표를 막겠다는 겁니다. 배양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도록 당론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당 전략위원회가 지도부에 보고한 대응 문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필요하면 당론 채택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비이재명계에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실제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30표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자율투표가 아닌 당론 투표를 강제해 이탈표를 막아야 한다는 게 당 전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당론으로 강제할 경우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거죠.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곧바로 2차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의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승객 근처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를 불러주는가 하면 일반 택시엔 짧은 거리를 가는 승객을 주로 배정한 혐의입니다. 이런 정황이 담긴 직원들끼리의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2019년 카카오 모빌리티 직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가맹 택시들의 전화기가 터질 정도로 코를 몰아주자고 결의하면서도 이러다 공정위에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4년간 이렇게 은밀하게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 택시는 카카오의 매출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호출비 3,000원인 블루 서비스를 부른 승객만 우선 배차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무료 호출까지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소비자가 무료 호출로 택시를 부를 때 1분 거리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6분 거리 가맹 택시를 배차하고 요금이 별로 안 나오는 1km 미만 단거리 승객은 일반 택시에만 배차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 기사들은 일반 기사보다 한 달에 최대 2배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더 멀리서 오게 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더 길어져서 그래서 요즘 되게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맹 기사를 늘리면서 카카오 T앱의 승객 점유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승객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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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에브리원. 네, 이 두 분의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에브리원. 제 옷 색깔과 비슷한 분홍색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뒤져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좋은 뜻으로 말다운표에 들어갔죠. 이게 직장 상사가 몰래 건넨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사진으로 보시죠. 네, 노란색 종이에 빨간 글씨들이 써 있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모양들이 잔뜩 있습니다. 한자가 보이는데
저 혹시 읽을 줄 아세요? 뭐 별도 있고 매산자도 보이고 날일자. 왼쪽에 보면은 급할 급자가 2개 있고 뭐 같을 여자에 뭐 법칙 률자 그리고 저게 명령 영자 같은데 뭐 뜻을 알 수 없는 모양도 잔뜩 써 있습니다. 저게 부적이에요. 부적이네요. 부적이에요. 그럼 이걸 몰래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부적이 대구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됐는데요. 전 도서관장 A씨가 직원 2명의 책상 밑에 붙여놓은 부적입니다. 이게 뭐 A4 용지 크기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팀장 2명 자리를 지정해줬는데 그 밑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적발됐던 겁니다. 근데 직원들 책상 밑이면 보라고 붙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떤 의도인지 본인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애군을 쫓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뭐 그거야 뭐 본인이랑 저 부적 쓴 사람만 알겠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을 발견한 걸 계기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는데요.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도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책상 밑에 부적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사 가거나 그러면은 부적 붙여놓고 막 그런 이 전통이 있잖아요. 남의 자리에 붙였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뒤에 그걸 발견한 뒤에 막 부조리하게 했다. 이거는 솔직히 선 넘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걸 계기로 예전에 했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났던 건데. 저는 의견이 다른 게 몰래 붙였기 때문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쁠 폭력적으로 수 느낄 있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적 좋은 뜻이면 자 내가 부적 붙여놨어. 우리 행운이 올 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우리 엄마도 내 지갑에 몰래 부적 넣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토론은 우리 나중에 시간을 유튜브에서 마련할까요? 근데 아까 저한테 왜 책상 밑에 확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아이템 회의하고 혹시 네 책상 밑에 확인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긴 했습니다. 뭐 편지라도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대구 이 수성구에 있는 문화재단은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요. 이 A씨 전 도서관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부적을 붙여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폭언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어떤지 유튜브로도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곰돌이 도시락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근처에 있었다가인데요. 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하차를 하다가 이 누군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걸 좀 느꼈다고 해요. 왼쪽 엉덩이를? 왼쪽 엉덩이를. 근데 왼쪽 뒤편에 있던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이 잡아서 A씨를 붙잡았는데 뭐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뭐 A씨가 그대로 지나쳤대요. 그러자 뒤따라가서 다시 붙잡고 주변에 뭐 신고해달라 뭐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성추행을 한 사람이 A씨가 맞는 거예요? 일단 그 여성은 그렇게 느낀 거죠. 경찰 교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뒤에 뒤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만질 만큼 붐비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아니라고 했죠. 왼손은 휴대전화를 이렇게 잡고 있고 오른손은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안경을 지키는 데 썼다고 합니다. 두 손을 이제 뭐 크로스라고 하죠. 손을 모아서 양 가슴에 모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하철을 탈 때 항상 같은 자세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여성이 따라온 것도 전혀 몰랐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그래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이 여성이 벽으로 밀치고 나서야 자신을 붙잡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요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출근길 지하철이면 사람 너무 많고 누가 내 주변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뭐 남성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양측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 CCTV 영상도 있기는 했는데요. 이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겼다고 해요. 뭔가 만지는 듯한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요. 이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 방금 그래픽 보면 CCTV 속 상황은 사람이 좀 많고 그다음에 실제 여성의 진술은 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엇갈리는 그 상황 자체도 엇갈리네요. 법원이 무죄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또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의 진술이 법정에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경찰 조사 때는 뭐 붐비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재판에 가서는 만원인 상태라 서로 맞닿아 있었고 하차 시에도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붐빔 정도가 다르군요. 네, 진술이. 조금 말한 게 달라졌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검찰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진술이 좀 변명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죄가 맞다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과 2심 모두 다른 사람이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황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20년 11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좀 누명을 쓰고 있다가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네요.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저 아닌데요? 말따옴표. 이게 조금 황당한 사건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네. 그것도 21년 동안 살았던 사건이에요. 이게 최근에 드러났는데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40대 중국 동포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21년 동안이나. 이게 된다고? 뭔가 예를 들면은 누가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이가혁이다 하고 산 거 아니에요? 네. 21년 동안.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소득세 납세 증명서를 떼다가 자신이 대전 지역에서 소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대전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이 A씨, 40대 중국 동포 A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진짜 살다 진짜 별일이 정말 다 있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20년이 넘게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게? 이게 그 당시에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인데 지난 2002년에 꽤 오래됐죠. 2002년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했고요. 이후 브로커를 통해 300만 원을 내고 피해자 이름으로 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1년 동안 썼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이거를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원룸까지 얻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누렸대요. 와. 그런데도 이제 걸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경찰이 붙잡히기 전까지는 이게 피해자도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이 업체에서도 전혀 몰랐대요. 이게 대단한 일인데 주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꼬리를 붙잡히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만약 누군가 내 주민등록증으로 살고 9만 있다고 살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아요. 엄청 소름 돋는 네. 일이죠. 누가 뭐 87년생 이도성으로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살고 있다라고 소름 돋을 텐데 이 40대인 피해자가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몰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A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진만 바꿔서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우리말도 잘해서 한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들통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A씨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21년 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신세가 된 거군요. 근데 이러면은 그동안 그 피해자분은 20년 동안 세금을 더 낸 거잖아요. 그거는 완벽한 피해자인데. 무섭네요.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게 되니까 좀 황당하긴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 다음 마지막 도시락 보시죠. 네,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네 번째 도시락 제가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못 나간다. 이게 해외로 못 나가게 된 사연인데요. 배우 박민영 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 출국 금지까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갔다고 해요. 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해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강 씨가 주가 조작과 횡령 등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이 박민영이 관여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열애설이 나왔을 때도 박민영 씨가 아까 그 사업가 강 씨랑 그 여러 뭐 금전적인 뭐 좀 혜택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빗썸 관계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차명 거래에 박민영의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에서 수억 원대 차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박민영은 부인을 했어요.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이 열애설이 보도가 됐을 당시에도 이미 이별했다. 전 연인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금전적인 제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좀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가볼까요? 이용주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월드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교에서 벌어진 굉장히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현지 시간 13일 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희생자들은 모두 재학생들입니다.
5명의 부상자도 모두 중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범인은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앤서니 맥레라는 흑인 남성으로 이 대학 직원이나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학이랑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합니다. 범행 동기가 밝혀졌나요?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범행 동기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43-year-old male is not affiliated in any way with Michigan State University. He's not a student, faculty, staff. And we have no idea why he came to campus to do this.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한 인물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위험신호법, 레드 플래그 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사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매번 이 총기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 내 총기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는요. 이번 미시건 주립대 총격 사건을 올 들어 67번째 총기 난사로 집계했습니다. 그렇게 많았군요. 네, 다음은 튀르키예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네. 자, 아침부터 뜬금없지만은 화면 보고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진트로 이 동그라미 부분 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진인데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아니에요? 그냥 손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정답은 이 사진 가짜입니다. 손가락 개수가 좀 많은가? 예, 이 가짜인데요. 구조대원이 손가락 보시면 손가락이 6개죠. 굉장히 감쪽 같습니다. 새끼손가락 부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이 사진은 AI가 만든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도용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 BBC 보도 보시겠습니다. Scammers profit from Turkey Syria earthquake. 사기꾼들이 지진으로 이익을 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상황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가짜 모금 활동을 하는 사기 행각이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중이라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계정 대부분은 강진 피해 모습 현장 구조대원이 남긴 영상이나 사진을 SNS에 올리고요. 그러면서 튀르키예 피해자들에게 전해주겠다면서 후원금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한 일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기 소식을 접하면 내가 만약 기부하면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 사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진짜로 당장 지원해야 될 기부 물품이나 그런 기부금이 후원금이 안 가게 되는, 그러니까 위축되잖아요, 기부 자체가. 맞죠. 진짜 제가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방송이라 참습니다. 참사로 돈벌이 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진짜 안 되죠. 네. 저도 지금 너무 욕하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너무 우울한 소식입니다. 그래도 터키분들 계속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도 그 와중에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반전 뉴스입니다. 조롱이 찬사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 당시에 관광객 숙박시설로 논란을 빚었던 컨테이너 숙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 컨테이너 숙소가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 어디론가 좀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카타르가 컨테이너 숙소와 이 카라반 1만 대를 숙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지진 이재민들에게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백민경 기자가 시리아 난민들이 천막도 없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으로도 빨리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학폭하면 안 돼요. 나빠요. 이거 백날 말을 해도 근절이 왜 안 되는 걸까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화나.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빨간 옷을 입은 학생이 앞에 앉은 친구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있어요. 아이고. 넌 흑인이고 노예야.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얼굴에 검정칠 테러를 하는 건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구도 지금 말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이 광경을 휴대전화에 담는데 참 이게 뭐한 짓이죠? 직접 찍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심지어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뭐야? 그리고 이 새까맣게 물든 이 피해 학생의 얼굴을 공유를 하면서 2월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며라는 글까지 게재를 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고등학생들로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 같은데 왜 여고생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인들끼리 얼굴에 까만 물감칠을 하면서 깔깔대다니 소름 돋는다. 해당 영상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학교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영상 속 문제의 학생들은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저 피해 학생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자, 2월은 흑인들의 투쟁과 업적을 기리는 흑인 역사의 날입니다. 1976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이 학생들이 또 한 번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시세 70% 공공분양 뉴홈 청약해볼까? 집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싸고 월급만 모아서 언제 집 사나 싶고 내 집 없는 사람에겐 여전히 한숨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런 무주택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이른바 뉴홈이란 걸 내놨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권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번 주 진행 중인 뉴홈 일반 공급 사전 청약 신청해도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뉴홈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그 일명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요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떻던가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분당 신도시 다녀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 놀랐냐면 너무 조용해가지고요. 조용해서? 너무 차분해서 깜짝 놀랐는데 분위기가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첫날 발표되는 첫날만 좀 반짝 무늬가 있었고요. 그다음부터 조용했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1월 달에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가 좀 올랐는데 2월부터 다시 소강 상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좀 살짝 소강 상태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용적률 500%가 어느 단지에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솔직히 못 믿겠다. 한두 번 속냐.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좀 긴장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지역들인데 그죠? 맞습니다. 그 아직은 조금 아직 장기적으로 좀 이 주민분들이나 시장도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번 이렇게 발표만 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지난 주말에 뜨거웠던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딱 내놓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요게 특공 사전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꽤 높은 건데 이거 어떤 건가요 정확히? 여기서도 저는 또 한 번 놀랐는데요. 너무 높게 나와서 또 놀랐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정당 계약률이 4.1대 4대 1도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평균이 11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깜짝 놀랐는데 먼저 이게 그래프 한번 보시죠. 뉴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죠. 고양 창릉이 있었고요. 남양주 진접, 양정 역세권, 고덕 강일이 있는데 고덕 강일은 27일 날 좀 늦게 시작을 하고요. 경쟁률 한번 보십시오. 고양 창릉은 무려 17.7대 1이 나왔고요. 남양주 진접도 3대 1, 양정 역세권도 5대 1 상당히 높게 나왔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청년 특별 공급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무려 64대 1이 나왔습니다. 64대 1. 요즘 같은 분위기에 64대 1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네. 지역도 봐도 수도권에 딱 거주하기 서울로 출근하기도 좋고 입지도 굉장히 좋고요. 딱 좋은 위치라.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이게 첫 나온 뉴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거든요. 새로운 브랜드인데 기존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인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일반형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똑같고요. 기존 사전 청약하고 똑같은데 나눔형 같은 경우는 시세의 70%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되고요. 대신 시세 차익도 70%만 보장해 주겠다. 30%는 공공인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고덕 강일이 나눔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결정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에 나올 것 같고요. 일반형은 기존처럼 시세의 80% 정도로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눔형이 좀 특이하네요. 특이한데 이번 반응을 보니까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선보인 거거든요. 굉장히 노심초사해서 긴장을 했는데 경쟁률이 높게 나오니까 국토부도 자신감이 붙어가지고요. 보도자료에서 자신 있게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정책 만드신 분들은 노심초사했다 약간 반응 좋아서 좀 칭찬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64대 1까지 청년 특별 공급 같은 경우 59제곱미터.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막 속출하는 상황에서 64대 1까지 기록했다는 거는 뭐 그만큼 장점이 크다는 거겠죠? 장점이 크죠. 네.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네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경쟁력을 볼 텐데요. 제가 앞서서 70%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네. 분양가 한번 보시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2억 전용 46에서 84제곱미터인데 2억 9,700만 원에서 5억 5천. 5억 5천이 전용 84예요. 34평 아파트가 5억 5천밖에 안 나오고요. 전용 59, 25평 아파트는 3억 9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 남양주 진접도 그렇고요. 양정 역세권, 고덕 강일도 한번 보십시오. 전용 59면 25평 아파트가 3억 5천? 서울에서 3억 5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7일부터 하는 고덕 강일도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같고요. 여기 5호선도 다니고 뭐 그런 데인데. 5호선도 다니고요. 앞으로 지하철 9호선도 연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양 창릉도 제가 주변 지역들도 좀 더 체크를 해봤는데 굉장히 이게 저렴합니다. 주변 지금 입주한 새 아파트들보다도 한 몇 억 정도, 2, 3억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나눔형의 어떤 그 비용 부담도 좀 특이한데 그것도 지금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왜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요. 5억 기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변 시세가 5억이라고 하면 일단 70%니까 3억 5천 정도 추정 분양가가 되겠죠. 대출 가능,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나눔형은 대출이 80%가 되고요.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2억 8천이 대출이 나오죠. 초기 부담금이 7천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저렴하고요. 들어가는 초기 부담금도 저렴하니까 청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열광하고 그래서 아까 청년들이 64대 1까지도 갔다. 근데 그럼 이게 가격이 지금 이게 저렴한데 나중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럼 차익을 크게 남길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추정 분양가라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사전 청약인데 사전 청약이 뭐냐면 약혼하고 같은 거거든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약혼이잖아요. 사전 청약도 본 청약하기 이전에 먼저 당첨자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물론 당첨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건데 추정 분양가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추정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고 인상 요인이 많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2, 3년 지나서 가격을 또 왕창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첨되신 분들은 저는 좀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점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좀 뉴홈 혹시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 뭐 주의해야 할 점 또는 뭐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사전 청약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본 청약도 안 했고요. 입주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본 청약이 2026년 예정이고요. 입주는 2029년 예정인데 1,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게 혜택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데 물론 70%만 보장해 준다라고 하지만 혜택이 많다는 얘기는 또 뭔가 페널티가 또 있어야 되겠죠. 전매 제한은 없지만 실거주 요건이 5년이 들어갑니다. 5년 실거주 요건. 그래서 2029년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2034년까지는 입주를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일반 공급 청약 지금 사전으로 받고 있는데 특공 때는 뭐 조건이 안 되더라도 이제 일반 한번 도전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특별공급이 일반 공급의 예고편이거든요. 특별공급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 공급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공급이 뭐냐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뭐 이런 거 특별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 조건을 주는 거고요. 일반 청약은 이제 기존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게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면 200회 정도 납입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드리죠. 자, 선택적으로 경쟁률이 청약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죠. 특별공급 46, 27.7대 1, 59는 21대, 84는 20.7대 1이 나왔죠. 이런 거는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 자신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하셔도 되고요. 납입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평형은 좀
빠지고 74라든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약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납입 금액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해야죠. 평형을 좀 경쟁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걸 알면서 계란에 바위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선택적으로 좀 살짝 눈을 돌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태호 씨,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어이가 없네. 첫 번째 키워드, 프로포폴 대마 의혹 유아인 국가수 결과 촉각. 이 배우 유아인 씨가 사실 프로포폴 의혹에서 대마 의혹까지 지금 너무 번져서 팬들이 좀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네. 사실 유아인 씨 하면 충무로의 톱 배우죠. 네. 유아인 씨가 나오면 모두 흥행을 한다고 할 정도로 톱 배우인데 네. 갑작스러운 마약 스캔들에 지금 모두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는 식약처가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며 이뤄졌습니다. 2021년부터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의 시작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아인 씨의 소변과 체모 등을 확보해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하고 약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8일과 9일에는 성형외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기를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 10일 바로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사용 혐의 또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대중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광고계에서부터 유아인 씨를 좀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광고에서부터 이른바 손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제2제약회사는 그 유아인 씨를 한 비타민 제품의 모델로 기용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약물 스캔들이다 보니까 제일 좀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곧바로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그다음 모바일 선물하기 기능 등에서 유아인 씨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아인 씨가 그 대형 패션 쇼핑 플랫폼 M사와 좀 적극적인 마케팅을 같이 했던 여기저기 많이 모델입니다. 사진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가상인간을 만들었어요. 유아인 씨의 모습을 본딴 무아인이란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마케팅에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또 전면 중단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유아인 씨와 콜라보레이션한 상품이 많았는데 거기서 또 유아인이라는 이름이 모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얼굴이 들어간 홍보물은 모두 지워졌고요. 단순히 모델료뿐만이 아니고 이미 집행한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광고 업계도 비상인데 무엇보다도 차기작도 네, 비상이 맞습니다. 걸렸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유아인 씨 마약 스캔들의 후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다. 네. 워낙 활발히 활동을 했던 배우이다 보니 이미 촬영을 완료한 차기작만 무려 3편입니다. 3편이나. 네네.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그리고 시리즈 종말의 바보까지 모두 주연작인데요. 아이고. 네, 최악의 상황으로 이 3편이 공개되지 못하고 이 참고행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좀 제일 난처해진 건 영화 승부입니다. 영화 승부는 배우 이병헌 씨와 함께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벌써 촬영 완료한 지 2년이나 된 작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좀 개봉 시기를 엿보다가 결국 올해 2분기에 넷플릭스 공개를 확정한 상태였는데요. 2분기가 되기 직전에 이런 스캔들이 터져서 정말 이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광고나 작품 일정 다 올스톱 되게 되면 지금 위약금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거액의 위약금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찍어놓은 작품이 3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수적으로 제작비를 잡아도 100억 원씩을 잡아도 3편이면 300억 원입니다. 네, 300억 원이고요. 이 제작비뿐만이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은 아마 더해지겠죠. 위약금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광고 모델료는 1년에 8에서 9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모델료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광고 매체비까지 더 내야 할 거고, 그리고 이 브랜드 이미지에 또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 관련
해서 위약금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소송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유아인 씨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그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는 소속사 측이 뭐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겠다,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는데요. 네. 유아인 씨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유아인 씨는 뭐 자신의 관련 이야기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밝혔던 맞아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SNS에도 아무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팬들은 좀 이러한 모습에 더 실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그렇게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던 배우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려고요. 순양.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 제 돈으로.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와, 두 번째 키워드 하이브 SM 인수 K-팝 슈퍼 공룡 탄생입니다. K-팝 산업의 세계화를 이끈 하이브가 이제 K-팝 산업의 시작을 열었던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에 나서면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배경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각 변동입니다. SM은 이 K-팝의 시작이었고요. 네. 하이브는 K-팝 세계화를 또 이끈 회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선발주자를 지금 후발주자가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먼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이 사진인데요. 이수만 씨가 SM 분쟁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종 씨가 보이시죠? 이게 언제인가요? 이게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군요. 어제 밤입니다. 김민종 씨는 SM 엔터에서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제 좀 첫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또 아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물색에 나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선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 ENM이었습니다. 네. SM이 워낙 가진 지식재산권 IP가 이 슈퍼 IP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M이 가진 슈퍼 IP를 가지게 된 기업이 한국 엔터업계의 1인자가 될 것이라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익숙한 이름이실 수 있습니다. 라이크 기획. 이 문제 발목을 잡습니다. 라이크 기획. 네, 라이크 기획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을 100% 가진 개인 회사인데요. 네. 2010년 이수만 총괄이 SM 경영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이 라이크 기획과 SM이 계약을 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SM이 라이크 기획에 하청을 주고 인세를 지불하면서 이수만 총괄은 여전히 SM의 모든 가수를 프로듀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SM 영업이익이 386억 원이었고요. 이 가운데 이 총괄이 라이크 기획을 통해 받아간 돈이 114억 원입니다. 그래서 SM이 상장한 이후에 22년간 라이크 기획에 무려 1,486억 원이 지불됐습니다. 그 SM 돈이 빠져나가는 그 구조에 반대하는 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지배 구조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CJ ENM도 이 문제에 부딪혀서 좀 인수전에 발을 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SM은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이달 초에 SM 새로운 경영진이 이제 뭐 우리 이렇게 3.0이라고 하죠. SM 이렇게 키우겠다 뭐 이런 비전을 발표하면서 뭔가 이수만 대 반 이수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물 위로 올라왔어요. 정말 내홍이 빵 터지게 됐습니다. 이수만 총괄이 원래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3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던 지난 3일 SM의 현 경영진이 말씀하셨죠. SM 3.0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골자는 이수만 전 총괄과 결별하겠다였습니다. 그동안 이수만 총괄이 모든 가수를 독점 프로듀싱 하다 보니까 1년에 SM이 내놓게 되는 어떤 작업물, 그야말로 기업의 상품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증대화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수만 총괄과 결별을 하고 조금 더 수익 증대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카카오가 등장을 합니다. 카카오가 SM 전체 지분 9.05%를 확보하면서 단숨에 2대 주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을 위협을 하게 된 상태였죠. 근데 이 과정이 이수만 전 총괄과는 그러니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분노하여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바로 이제 하이브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그 점이 되게 반전인 네, 거예요. 너무 반전이었습니다. 네, 아니 하이브에 지분을 넘길 거라고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 묘책이죠. 하이브와 손을 잡는 거 정말 아무도 이수만 씨의 생각지 묘책이었다. 못했던 묘책이었죠. 이수만 씨가 가진 지분이 약 19%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14.8%를 4,228억 원의 하이브에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도가 카카오와 손잡은 현 경영진 그리고 하이브와 손잡은 이수만 전 총괄의 대결이 된 거죠. 근데 이로 인해서 그 이수만 씨가 경영권을 회복한다거나 프로듀싱을 복귀한다거나 하는 설이 나왔는데요. 또 하이브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 지배구조 개선은 확실히 해결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SM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지분 25%를 주당 12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가 SM 인수하게 되면 소속 아티스트만 해도 엄청난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할 만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룡, 슈퍼 공룡이라고 얘기하죠. 그건데 마지막 아까 말한 카카오가 이 싸움을 이어갈지 그것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현재는 추가 지분 인수 계획은 없다고 밝혀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카카오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죠. 결론은 근데 오는 3월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 경영진의 또 임기도 3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좀 소액 주주들과 손을 잡아서 그러니까 현 경영진의 연임을 도우게 될지 아니면 하이브가 내세운 새로운 임원이 좀 차지하게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또 봐야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소속 아티스트들이나 팬들이 좀 어수선한데 그분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 좀 K-팝 시너지가 좀 나서 멋진 창작물들이 좀 세계를 또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박정선 기자와는요, 잠시 후에 상클 2교시 유튜브 방송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대설 경보까지 발효가 됐는데요.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남 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호남에도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2에서 8cm, 많은 곳에는 최대 10cm 이상까지도 쌓이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하겠고 대전과 세종, 충남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전 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고 강한 너울성 파도도 유입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전주 영하 1도, 창원 2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낮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부터 낮 기온은 다시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에도 약한 눈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시간 어제만큼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하은 씨, 아까 오늘 머니클래스 꽤 집중해서 보던데요?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뉴홈 청약 관심이 있었거든요. 분양 가격도 시세보다 낮고 특히 이 나눔형은 연 1.9%에서 3.0%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시중은행 대출금리 생각하면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금도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죠? 본방송이 끝나자마자 상클 2교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JTBC 엔터뉴스팀 박정선 기자와 본방송보다 더 재밌는 연예계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가수 정동원 군 등 졸업한 스타들 소식, 또 논란의 중심에선 가수 김희철 씨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